안녕하세요. 저는 가끔씩 사연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던 청취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는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산다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되니까 사연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력도 강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엄마는 결혼하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얼마 되지 않은 유산을 가지고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평소 요리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어린 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일반 식당을 하셨는데 메뉴가 다양하니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만큼 음식에 정성을 다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엄마는 진국 설렁탕이라는 하나의 메뉴에 승부를 거셨고 엄마의 음식에 대한 정성과 애정으로 진국 설렁탕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대박을 냈습니다. 엄마는 재료부터 오랜 시간 끓이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기셔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진한 설렁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강인한 엄마의 보호 아래 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권유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때가 되면 엄마의 진국 설렁탕을 프랜차이즈로 키워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엄마의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고 식당도 확장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엄마 식당에 나가 전반적인 일에 관여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은 반드시 단골이 되셨고 또 포장을 원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을 따로 관리했고 포장 시스템도 새로 구축했습니다. 회사 일에 엄마 식당 일에 정말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가게 매출을 보며 바빠도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엄마가 부리는 직원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원래 천성이 고우시고 남을 잘 돕는 분이셨지만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부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챙기셨기 때문에 직원들도 엄마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바뀌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는 처음부터 오랫동안 엄마 밑에서 일하신 주방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도 엄마처럼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계셨고요. 그래서 엄마는 동병상련이라고 아주머니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어려서부터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같이 놀고 때로는 같이 공부도 하고요. 시간이 흘러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지냈었는데 그 애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을 하고 엄마 식당에 가면 그 애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색했습니다. 예전에 앳되고 귀엽던 모습은 어디 가고 키가 크고 훤칠한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곧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성격도 많이 비슷해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퇴근하면 진국 설렁탕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식당 일을 돕고 식당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느라 같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애는 남자로 다가왔고 마치 이승기의 노래처럼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 난 누나가 좋아. 어릴 때도 좋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 사실 난 대학을 가서도 누나 생각 때문에 다른 여자친구를 못 만났어. 내가 거의 매일 퇴근하고 여기에 오는 것도 엄마 퇴근하면 같이 가려는 이유도 있지만 누나를 보러 오는 거야. 누나, 나랑 사귀자.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늘 바빠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고백을 듣자 저도 제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애는 취직을 하고 당당한 남자로 제 앞에 나타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고 엄마와 아주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어차피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서로 가족도 단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늘 회사, 식당, 회사, 식당. 반복되는 제 일상을 그 애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퇴근하고 만나서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오락실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빼놓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다른 설렁탕집을 순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엄마의 진국 설렁탕을 프랜차이즈로 만들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설렁탕집을 다니면서 먹어보고 진국 설렁탕을 개선할 점과 차별화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그 애와 함께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획이 마무리될 때쯤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의 매일 붙어 다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곳에서도 사랑을 하는 곳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습니다. 희성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난 살면서 너랑 함께한 지난 1년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 같이 살자. 엄마랑 아주머니랑 우리 넷 함께 행복하자. 제 청혼을 받고 희성이는 화를 냈습니다. 청혼할 기회를 어이없게 빼앗겼다면서요. 누나,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기습이야. 내가 먼저 청혼하려고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이, 반칙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희성이와 저의 결혼 소식을 들은 엄마와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진국 설렁탕 가족들도 축하해 주었고요. 저는 결혼 준비와 함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진국 설렁탕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건 엄마와 저의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프랜차이즈에 맞게 레시피도 다 만들어 놓았고 재료를 공급할 업체 선정도 끝내고 상표 디자인도 다 끝내 놓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엄마는 희성이와 저 아주머니 이렇게 4명의 식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워낙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상견례며 이런 형식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최소한의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 시어머니가 될 희성이 엄마에게 동생, 우리가 이렇게 사돈이 되려고 만나고 그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듯하네. 우리가 그동안 서로 자식 하나씩 키우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지 않았나. 난 아들을 하나 얻었다 생각할 테니 동생도 딸을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내 딸 잘 부탁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머, 언니 당연하죠. 두말하면 입 아파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동생도 이번에 내가 진국 설렁탕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거 알지? 동생이 2호점을 맡아서 해봐. 그동안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준 것도 고맙고 또 내 딸 잘 봐달라고 사돈한테 뇌물 주는 거야. 진국 설렁탕 레시피도 다 공유할 거고 재료상도 다 준비됐으니까 동생은 그동안 하던 대로 내가 했던 것처럼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모든 비용은 걱정 말고 동생 2호점을 시작으로 진국 설렁탕 3호점, 4호점 계속 나올 거야. 하시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언니, 아니 사돈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희성이와 저도 손을 꼭 잡고 기뻐했습니다. 희성이와 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봄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꽃피는 봄날이 계속되기를 소원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희성이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저는 새로 차린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가맹점 홍보도 해야 했고 여러 법률적인 문제며 해야 할 일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도 희성이와 전 짬짬이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그 시간들은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운영할 진국 설렁탕 2호점은 희성이와 제가 결혼해서 살 집과 시어머니 집의 중간쯤 목 좋은 곳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본점은 언제나 매출 1위에 고객들 만족도도 항상 1위였습니다. 가맹점도 벌써 10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2호점 매출이 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달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시어머니도 워낙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다들 바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매장 운영하는 면에서 뭔가 자꾸 감추시는 게 있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가끔씩 시어머니 티를 내시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괜히 한 번씩 트집을 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요즘 희성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남편한테 신경 써라, 바쁘다고 남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등등.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차 여름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오는 차와 충돌해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워낙 심해서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인사도 없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희성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너무 보고 싶다며 빨리 오겠다던 희성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현실감도 없고 뭘 어찌해야 할지 그저 넋놓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쓰러지셨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아들 하나 바라보시고 사셨으니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무슨 대물림을 할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당신 팔자를 닮았다고 어이없게도 당신 탓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어이없게 허망하게 보내고 저는 살아갈 기운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과 다르게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잠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산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편 사무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아버지 제사를 항상 정성껏 모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도 남편 사무제를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지내는 마지막 제사였죠. 아직도 집안에 희성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제사를 지내려 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결하지만 제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는지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기운 없어 보이는 몸에서 갑자기 무슨 힘이 난 건지 저를 도끼 눈으로 쳐다보시며 남편 잡아먹은 년, 내 아들 돌려내. 네가 희성이 보고 빨리 오라고 했지? 그래서 희성이가 집에 빨리 오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야? 하시며 제 명치깨를 주먹으로 퍽퍽 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맞고만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계속 저에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희 엄마를 공손히 맞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제사상을 차려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편을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저는 두 어머니를 챙기며 다시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남편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라도 죽도록 일에 매달렸습니다. 몸이 바쁘니까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서 자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시어머니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벌써 죽은 남편은 뒷전이고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제게 고약하게 구셨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아서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다 받아주었지만 더는 그런 모욕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뒤지며 너는 벌써 우리 희성이 물건을 싹 다 치운 거니? 넌 우리 희성이를 벌써 잊었어? 참 냉정하기도 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에 열중할 수 있어?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하지.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서 애 인생이 꼬인 거야.
아유, 내가 그때 반대했어야 되는데. 나이도 더 많은 며느리를 받아줬더니 내 아들 앞세우고 저만 멀쩡히 살아있네.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말도 되지 않는 어깃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식 앞세운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저는 어떻겠어요. 겨우 2년밖에 못 살고 남편을 먼저 보낸 제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왜 회사 일에만 매달리겠어요. 바쁘지 않으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희성이 물건 왜 치웠냐고요? 매일 희성이 물건 보면서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물건만 덩그러니 있고 희성이가 제 옆에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저보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하시는데 그럼 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으셔서 지금 혼자세요? 아무리 희성이가 그립고 보고 싶어도 희성이를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는 드디어 네 본성이 나오는구나. 어디서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대들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나 저나 오늘은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희성이 집이지. 희성이 집이면 내 집이기도 하고, 응? 어디서 겨우 2년 살고 내 아들 집을 네가 꿀꺽하는데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도대체 며느리 노릇한 게 뭐 있어?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손주 하나 못 낳은 거야? 응? 왜 우리 희성이 새끼 하나 없는 거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셨다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동안 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는 엄마 모르게 저를 구박하다가도 엄마를 보면 순한 양같이 굴었는데 그날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친정엄마를 보시고도 눈 하나 안 깜빡거리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마치 작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성이는 핑계고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며 남편 보험금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소 큰소리 한번 내는 법이 없으신 분이고 항상 겉과 속이 한결같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일단 날뛰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시려고 사돈, 아니 동생, 희성엄마, 자네 왜 이러는가? 평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잖나? 내가 없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나? 진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와 엄마를 보시며 생떼 같은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 목숨값으로 나온 보험금도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을 살려놓던가 보험금이라도 내어놓으셔. 이러는 겁니다. 엄마나 저는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었고 희성이 보험금은 차마 제가 만져볼 자신이 없어 보험금이 들어온 은행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셔서 큰 소리로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근본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겐가? 죽은 희성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시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있으셨던 엄마가 지금의 상황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119 대원이 주소를 묻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저는 갑자기 집 주소까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신분증을 찾아 겨우겨우 주소를 댔습니다. 저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엄마를 반드시 눕히고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늘게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희성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아버지, 엄마 좀 살려주세요. 몸은 너무 떨리고 눈물은 터져버린 수도꼭지 마냥 쏟아졌습니다. 119가 도착하는 그 몇 분이 천년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바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수술대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아 혈압이 급상승을 하고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일어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눈물도 다 말라버렸는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가 막히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피식피식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분을 멍하게 서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고 가장 가까운 회사 직원이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단축번호 1번이 희성이, 2번이 엄마, 3번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마도 번호 3개가 다 연락이 안 되니까 가장 연락을 자주 하던 4번째 직원에게 연락이 간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핸드폰에서 희성이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엄마마저도 연락을 할 수 없는 번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원은 대표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저는 그제야 현실이 직시됐고 말라버린 눈물샘이 또 터졌습니다. 신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도 안 계신 저에게, 불과 몇 달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저에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엄마마저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열했습니다. 오늘 하루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절과 깨어나기를 몇 번 반복하고 나서야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의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며 직원들이 수도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으나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도록 시어머니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서 두문불출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 받을 힘도 없었지만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겨우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잘 아는 공인중개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김 대표, 나야. 정말 경황이 없겠지만 김 대표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어. 김 대표 시어머니가 진국 설렁탕 2호점을 팔아달라며 연락이 왔어. 난 2호점은 김 대표 어머니 친한 친구분 건물이고 김 대표 시어머니는 가맹점주로서 역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 대표 시어머니가 뭘 잘 모르시는지 다짜고짜 가게를 팔아달라는 거야. 김 대표가 몸을 좀 추스르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김 대표 기운 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오히려 슬픔에 빠져 흐렸던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것도 어찌 보면 시어머니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의 선의로 얻게 된 가게를 저 몰래 처분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성이를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용서할까 했었는데 일말의 동정심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억지로 밥을 먹고 며칠 만에 깨끗이 목욕도 한 뒤 깔끔한 검정색 정장을 꺼내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분 이름으로 된 건물 등기부 등본과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가맹점 점주 계약서를 챙겨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 네가 여기 웬일이니? 듣자하니 친정엄마 장례식 치른 지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슬픔에 잠겨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멀쩡한 얼굴과 자림새로 여기까지 웬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당신 같은 파렴치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엄마를 잃고 저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네요. 평생 엄마 은혜를 받고 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국 설렁탕 2호점을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요? 마치 우리 엄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게다가 한때는 엄마와 동고동락하는 동료였고 한때는 사돈지간이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등 뒤에서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희성이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건 당신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날 우리 집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수모를 주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만 않았어도 혈압이 급격히 올라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을 원망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잃은 당신 마음도 오죽할까 싶어 희성이를 봐서라도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하며 저는 진국설렁탕 건물 등기부 등본과 진국설렁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를 시어머니 면상에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며 더듬더듬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무식해서 등기부 등본이나 가맹 계약서를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국설렁탕 2호점 건물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분 건물이고 엄마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당신은 진국설렁탕 2호점 가맹점주로서의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 엄마가 당신을 안쓰럽게 여겨 당신에게 2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당신 마음대로 재료상도 바꿔 싸구려 재료를 갖다 쓰고 레시피도 당신 멋대로 바꾸어서 진국설렁탕의 위상을 떨어뜨렸더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신과의 가맹 계약을 파기하고 그동안 가맹점주 자리에 있으면서 진국설렁탕의 평판을 해치고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래지면서 벌벌 떨며 서류 한 번을 보고 저를 한 번 보다가 얘야, 네가 뭔가 오해를 크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장례식에 못 간 거는 나 때문에 사돈 어른이 쓰러진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무서워서였단다. 가맹점 2호를 팔아달라고 한 것은 네가 나를 모른 척할까봐 내 나름대로 마련한 나의 자구책이었어. 제발 한 번만 봐주겠니? 그래. 너와 희성이와의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손해배상이라니. 아유. 이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고 시선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누가 봐도 방금 미봉책으로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당신은 희성이와 저의 소중한 인연까지도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라도 희성이를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당신을 친동생처럼 아꼈던 제 엄마를요. 저는 이제 희성이를 놓겠어요. 희성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절 떠나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희성이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희성이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보내겠어요. 제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의 아들을 계속 제 마음에 품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의 단호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커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어머니 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회사로 가서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진국설렁탕 2호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시어머니와의 가맹 계약을 파기하고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커다란 시련을 연달아 2번이나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저는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달려있는 식구가 수십 명이고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저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진국 설렁탕 가맹점은 벌써 15호점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국 설렁탕 프랜차이즈화는 돌아가신 엄마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유지를 받들어 진국 설렁탕을 잘 키워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우리 딸 장하다. 엄마 없이도 잘해왔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이 생에서의 남은 일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당당히 엄마를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